DC 역사 속에 멋진 스토리가 많았지. 틴타이탄, 배트맨 비욘드, 할리 퀸 같은 이야기들을 다뤄봤잖아. 하지만 이번엔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초점을 맞출 거야. 특히 슈퍼맨 리버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 그 이유는 간단해. 슈퍼맨은 DC 코믹스의 얼굴이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슈퍼히어로 중 한 명이지. 내가 슈퍼맨 리버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점은 이게 DC 리버스가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슈퍼맨 리버스의 기본 개념 자체가 뉴 50이 슈퍼맨의 죽음에서 시작됐고 동시에 뉴 50이 이전의 슈퍼맨과도 연결된다는 거지. 뉴 50이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슈퍼맨에 크게 관심을 두진 않았어. 그냥 어떤 캐릭터인지 궁금했을 뿐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뉴 52 슈퍼맨은 감정적인 면이 강하다는 게 점점 분명해졌어. 말 그대로 인간적인 면이 많았다고 해야 하나. 때때로 감정이 폭발하기도 했고 화를 참지 못할 때도 있었어. 심지어 패닉에 빠지는 순간도 있었지. 그래서 뉴 52 이전 슈퍼맨을 좋아했던 오랜 팬들에게는 좀 낯선 느낌이었어. 그래서 호불호가 확실히 갈렸어.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지. 근데 문제는 싫어하는 쪽의 목소리가 엄청 컸다는 거야. DC도 결국 그걸 무시할 수 없었고 그래서 컨버전스, 수렴라는 이벤트를 열게 된 거야. 컨버전스는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 헷갈리는 이벤트였어.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DC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 거야. DC 역사 속 중요한 사건들, 예를 들면 크라이시스 온 인피니트 어스, 제로 아워, 크라이시스 인 타임, 그리고 로이 하퍼의 약물 중독 같은 주요 스토리들이 전부 브레이니악이라는 빌런이 만든 어떤 거품 같은 공간에 갇혀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모든 현실들은 그냥 정지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지. 그런데 컨버전스가 시작되면서 이 모든 현실들이 풀려나게 됐고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스토리들은 마치 마지막 인사 같은 느낌이었어. DC가 팬들에게 자, 이 캐릭터들을 다시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이제 진짜로 안녕해야 할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 근데 슈퍼맨한테는 완전 다른 의미였어. 이건 일종의 실험이었어. 질문은 간단했지. 뉴 52 슈퍼맨이 더 좋은가? 아니면 뉴 52 이전 슈퍼맨이 더 좋은가? 결과는 뉴 52 이전 슈퍼맨이 압승이었어. 사람들이 컨버전스에서 그 슈퍼맨의 이야기를 완전 좋아했거든. 그래서 DC는 아마 댄 저겐스가 주도했을 텐데 새로운 시리즈인 슈퍼맨, 로이스 앤 클락을 만들게 돼. 이 이야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레트콘이라는 개념 덕분이야.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레트콘 안트린, 전 레트로액티브 컨티뉴티의 줄임말로 쉽게 말해서 이미 존재하는 스토리를 새롭게 수정하는 기법이야. 즉, 새로운 설정을 추가해서 기존의 이야기 흐름을 바꾸는 거지. 뉴 52 이전 슈퍼맨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야. 컨버전스가 끝난 후 이벤트에 등장했던 다양한 히어로들은 선택을 해야 했어. 자기 원래 현실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갈 건지. 결국 어떻게 됐냐면 뉴 52 이전 슈퍼맨과 로이스, 그리고 그때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현재 DC 세계관으로 넘어오게 돼. 그러니까 뉴 52 시대가 시작될 때 그들은 이미 거기 있었던 거야. 처음 뉴 52가 시작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 2011년 뉴 52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그냥 새로운 슈퍼맨, 원더우먼, 아쿠아맨,
배트맨, 그린 랜턴, 사이보그 같은 히어로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됐어. 이들은 저스티스 리그를 결성했고 첫 6권에서 다크사이드와 싸웠지. 그리고 그 이후로 각자의 스토리가 전개됐어. 하지만 레트콘이 적용된 순간은 슈퍼맨, 로이스 앤 클락에서 밝혀졌어. 컨버전스가 끝났을 때 뉴 52 이전의 슈퍼맨이 사실상 뉴 52의 시작점에 이미 도착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는 모든 걸 보고 있었어. 그는 저스티스 리그가 처음 다크사이드와 싸우는 장면을 직접 지켜봤던 거야. 여기서부터 DC 리버스가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돼. 뉴 50이 이전부터 DC를 읽어왔던 우리 같은 독자들에게 뉴 50이 이전의 슈퍼맨은 마치 우리의 눈과 귀 역할을 했어. 그는 자신이 아는 영웅들이지만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을 바라봤어.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우리 독자들이 변화된 캐릭터들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았지. 슈퍼맨이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 난 이미 수없이 다크사이드와 싸워봤고 어떻게 이길지도 알고 있어. 하지만 이 새로운 저스티스 리그가 해낼 수 있는지 보고 싶어. 이 순간이 독자들에게 엄청 의미 있는 장면이었어. 왜냐면 우리도 이미 과거 DC에서 수없이 슈퍼맨이 다크사이드와 싸우는 걸 봐왔으니까. 결국 DC는 이런 방식으로 뉴 52 속에서도 우리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거야. 그러니까 뉴 52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도 뉴 52 이전의 슈퍼맨과 같은 입장이구나. 익숙하지만 낯선 세계 속에서 기존 캐릭터들의 변형된 모습들을 지켜보는 거였어. 그리고 뉴 52의 끝자락으로 가보면 당연히 뉴 52 슈퍼맨은 결국 사망했어. 이 얘기만 해도 한 시리즈를 따로 만들 정도인데 나중에 영상으로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중요한 건 DC가 DC 리버스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핵심 아이디어는 뉴 52에서 잘 됐던 것과 기존 DC를 섞는 것이었어.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뉴 52 이전 슈퍼맨을 현재의 슈퍼맨으로 줬어. 즉 지금 존재하는 슈퍼맨은 뉴 52 이전 슈퍼맨이라는 거지. 그리고 슈퍼맨 리버스라는 단독 이슈가 등장하면서 DC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언한 거야. 뉴 52 슈퍼맨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왜냐면 뉴 52 이전의 슈퍼맨은 한번 둠스데이와 싸우다가 죽었었지. 그는 돌리테럴리 맞아 죽었어.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재생 매트릭스에 들어가면서 다시 살아났어. 즉 이미 부활했던 전례가 있던 거야. 하지만 뉴 52 슈퍼맨은 그에겐 그런 기회가 없었고 DC는 완전히 뉴 52 슈퍼맨을 정리하고 리버스로 넘어가는 선택을 한 거야. 그의 생각은 이랬어. 내가 재생 매트릭스로 다시 살아났다면 다른 슈퍼맨도 똑같이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뉴 52 라나랭을 찾아가. 이게 흥미로운 이유는 뉴 52 이전의 타임라인에서 라나랭은 슈퍼맨의 어린 시절 친구였기 때문이야.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둘 사이에 약간의 썸 같은 감정도 있었지. 하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슈퍼맨은 로이스 레인을 선택했어.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았지. 하지만 뉴 52 라나랭은 그가 기억하는 라나랭이 아니야.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지.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맨은 그녀에게 말해. 난 재생 매트릭스 덕분에 살아났어. 그렇다면 뉴 52의 솔리튜드 요새에도 똑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둘은 함께 솔리튜드 요새로 떠나. 하지만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그곳에는 재생 매트릭스가 존재하지 않았어. 이게 무슨 의미냐면 DC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실히 못 박는 거야. 뉴52 슈퍼맨은 끝났어.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이제부터는 뉴52 이전 슈퍼맨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새로운 슈퍼맨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이 새로운 슈퍼맨과 그의 아들 조나단과의 관계야. 혹시 여기까지 설명하면서 너무 헷갈리게 한 건 아니겠지? 만약 그렇다면 댓글로 남겨줘.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아는 슈퍼맨은 로이스 레인과 함께 아들 조나단을 키우면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이 상황이 굉장히 흥미로워. 왜냐면 조나단 입장에서는 아빠를 엄청 존경하거든. 그는 아빠가 말도 안 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아빠가 무슨 일이든 다 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근데 문제는 조나단 자신은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거야. 그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는 엄청난 제한이 있어. 이 설정이 진짜 멋진 이유가 뭔지 알아? 보통 DC는 슈퍼맨을 그냥 완벽한 영웅처럼 그리잖아. 하지만 이번엔 그런 접근을 하지 않았어. 조나단도 아빠처럼 대단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그를 진짜 인간적인 캐릭터로 만들어줬어. 즉, 우리와 똑같이 성장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아무리 부모님이 대단하다고 해도 우리가 뭐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슈퍼맨과 로이스 레인이 조나단을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가 있어. 그건 바로 책임감을 가르치기 위해서야. 그가 그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존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거지. 근데 이런 가르침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건 아니야. 조나단은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 능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칙을 듣고 자랐어. 그러던 어느 날, 조나단은 가족의 고양이 골디랑 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매 한 마리가 나타나서 골디를 덮치는 거야. 조나단은 본능적으로 반응했어. 감정이 폭발하면서 레이저빔을 쏴버렸지. 그리고 그 결과 매도 골디도 동시에 사라졌어. 이 순간은 조나단의 인생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야. 그는 자신의 힘을 제어할 필요성을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야.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진짜로 초능력을 가졌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실감하게 돼. 사실 조나단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아빠처럼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 슈퍼맨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지. 부모님도 그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줬었고,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능력이 실제로 발현되는 시기를 맞이한 거야. 마치 사춘기를 겪는 것처럼 이제부터 조나단은 엄청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자신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거지.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게 흘러가. 조나단이 힘을 썼던 그 장면을 어떤 소녀가 목격하고 말았거든. 그 소녀의 이름은 캐시. 그날 밤 캐시는 조나단의 집을 찾아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캐시는 조나단이 골디를 실수로 죽였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냥 모르는 척하는 거야. 그녀가 집에 왔을 때 로이스 레인은 당연히 물어봤어. 캐시, 혹시 골디 본 적 있어? 그러자 조나단과 클락은 모두 고개를 저어. 아니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캐시도 말해. 나도 몰라. 근데 그녀는 알고 있잖아. 하지만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아. 그리고 같은 밤 조나단이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클락은 왜 그들이 비밀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지 설명해줘. 사실
이 세계는 이미 자신들의 슈퍼맨을 잃은 상태야. 그런데 갑자기 나 뉴52 이전의 슈퍼맨이야 하면서 클락 켄트가 나타난다면 세상은 그 사실을 감당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문제는 이미 너무 많은 시선을 끌어버렸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를 봤어. 뉴52 슈퍼맨이 죽었을 때 뉴52 이전의 슈퍼맨은 그 자리에 있었어. 근데 그는 아무도 질문에 답하지 않았어. 사람들은 궁금했지. 저 사람 누구야? 왜 뉴52 슈퍼맨이랑 그렇게 닮았지?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그냥 사라졌어. 괜히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그게 바로 조나단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세상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조나단은 아직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나쁠 수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는 그냥 밖에 나가서 능력을 쓰고 히어로가 되고 싶어 할 뿐이야. 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그는 아직 아이야. 경험도 부족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라. 만약 나쁜 사람이 그를 노린다면? 그를 이용하거나 더 심하면 납치해서 세뇌할 수도 있어. 이게 슈퍼맨이 조나단을 보호하려는 진짜 이유야. 그리고 그날 밤 사건이 또 하나 터져. 조나단은 아빠에게 혼나고 방으로 들어가. 근데 그때 배트맨과 원더우먼이 아빠를 찾아왔어. 그들은 아빠와 대화하기 시작했어. 조나단은 아직 능력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어. 자신의 힘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하지만 그는 최대한 몰래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정보는 배트맨과 원더우먼, 그리고 아마 저스티스 리그 전체가 이 슈퍼맨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질문이 많아. 너 도대체 누구야? 너의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의 힘은 예측할 수 없고 너무 위험한데. 그리고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암시가 나와. 저스티스 리그가 조나단이 골디와 멜을 실수로 죽인 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우리는 그들이 직접 본 건지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가능성이 커. 그들이 슈퍼맨 가족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조나단이 한 행동까지 파악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슈퍼맨이 나타나 조나단의 앞에 서서 낮고 빠르게 말해. 너 나랑 같이 가야겠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 북극인지 남극인지 어딘가에 거대한 빙산 위. 이런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얼음 사이에 잠수함 한 척이 갇혀 있어. 어쩌면 물속에서 떠올랐다가 얼음에 막혀버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로 여기서 움직이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 우리가 아는 건 단 하나. 슈퍼맨이 이걸 꺼내려 한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잠수함이 아니야. 핵무기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 요소가 한두 개가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맨은 조나단을 데리고 왔어. 그냥 집에서 가르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여기에 데려온 이유는 뭘까? 조나단은 지금 아빠를 지켜보는 입장이야. 슈퍼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슈퍼맨이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 모든 걸 직접 경험하게 하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엔 엄청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어. 슈퍼맨이 구조 작업을 하면서 잠수함에 있던 병사들의 대화를 듣게 돼. 저게 새로운 슈퍼맨인가? 그가 진짜로 우리를 도우려는 걸까? 아니면 저 핵무기를 빼앗아서 어디선가 사용할 생각일까? 여기서 핵심은 사람들이 아직 슈퍼맨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거야. 그들이 익숙한 슈퍼맨은 뉴52 슈퍼맨이었어. 하지만 뉴52 슈퍼맨은 어땠지?
엄청난 폭력과 갈등에 휘말렸고 심지어 둠스데이가 되어버렸어.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산산조각 낸 존재였지. 클락 켄트가 조나단을 이곳에 데려온 이유가 아마도 이거였을 거야.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네가 선한 존재라고 믿지 않는다. 진짜 히어로라면 그들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 근데 바로 그때 상황이 급변해. 갑자기 거대한 괴생명체가 나타나 슈퍼맨과 병사들을 덮쳐.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 이 괴물의 몸에는 원형 디스크 같은 장치가 붙어 있어. 무언가가 이 생명체를 조종하고 있는 거야. 누가 이걸 설치한 건지, 어떤 이유로 조종하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아. 그냥 스토리 전개를 위한 장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놓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슈퍼맨이 조나단에게 명령했다는 거야. 조나단, 아빠를 도와.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해. 슈퍼맨은 조나단에게 능력을 훈련시키려 하고 있어. 하지만 조나단은 망설여. 왜냐하면 그가 마지막으로 열선 시력을 썼을 때 골디와 멜을 실수로 죽였잖아. 이번에도 또 무언가를 망가뜨릴까봐, 아니 혹시라도 아빠를 다치게 할까봐 겁이 나는 거야. 하지만 슈퍼맨은 조나단을 다독여. 걱정하지 마. 네가 어떤 에너지를 내뿜든 아빠는 견딜 수 있어. 그리고 조나단은 드디어 코트를 벗어. 그 안에는 자신만의 작은 슈퍼맨 슈트가 있었어. 솔직히 말해서 완전 간지나. 청바지에 S 심볼이 더해지니까 뭔가 거친 매력이 터지는 느낌. 조나단은 아빠와 함께 싸워. 그리고 열선 시력을 사용해서 거대 문어의 조종장치 중 하나를 완전히 파괴해. 이 순간이 바로 핵심이야. 이게 DC 리버스가 중요한 이유야. 뉴 52에서 슈퍼맨은 너무 정적이었어. 솔직히 말해 좀 우울하고 인간적인 면이 너무 강조됐었지. 근데 팬들이 원한 슈퍼맨은 그게 아니었어. 팬들이 원한 건 상황이 어떻든 옳은 일을 해야만 하는 슈퍼맨이었어. 그리고 지금 그 가치를 아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거야. 슈퍼맨은 조나단에게 말해. 넌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존재야. 지구의 사람들은 너를 아이콘으로 볼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해. 조나단은 아빠의 거울 같은 존재야. 그리고 언젠가 슈퍼맨의 역할을 이어받을 때 아빠가 지켜온 가치를 지켜야만 해. 이런 교육 방식은 뉴 50이 슈퍼맨에선 볼 수 없었던 거야. DC는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 이게 바로 팬들이 사랑한 슈퍼맨이다. 이게 원래 우리가 알던 그 슈퍼맨이다. 어설픈 대체품이 아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어. 그 존재는 상황을 분석하며 이렇게 말해. 조나단의 피가 흘렀다. 크립톤 혈통이 감지됐다. 그리고 불길한 말을 덧붙여 솔리튜드 요새로 가자. 지금 우리는 이 존재가 누구인지 몰라. 그 생명체가 뭔지도 몰라. 하지만 이야기는 다시 조나단 켄트에게 집중돼. 그는 혼자서 아빠가 해준 말을 곱씹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 캐시가 찾아와.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단순해. 빛나는 것들이 전부 금은 아니라는 것.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슈퍼맨의 아들이니까 아빠랑 똑같겠지. 근데 그게 아니야. 조나단은 슈퍼맨과 완전히 같지 않아. 그의 힘도 한계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어. 조나단과 캐시가 놀다가 문제가 터져. 조나단이 나뭇가지를 실수로 부러뜨리면서 땅으로 추락해. 그리고 그대로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까지 당해버려. 처음엔 클락과 로이스는
이 사실을 몰랐어. 대신 캐시와 그녀의 할아버지가 조나단을 집까지 데려다줘. 캐시의 할아버지 콥은 조나단을 평범한 소년이라고 생각했어. 당연히 그가 슈퍼맨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몰랐지. 콥은 이 정도 부상이면 병원에 가야 하지 않겠냐? 라고 제안하지만 슈퍼맨은 단호하게 거절해. 아냐. 우리가 처리할게. 그냥 집에 가, 형님. 슈퍼맨은 진심으로 콥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이 일은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못 박아. 근데 여기서 로이스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슈퍼맨이 너무 과하게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였거든. 그리고 곧 이유가 밝혀져. 조나단은 절대 이렇게 쉽게 다칠 애가 아니야. 그가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기절할 리가 없어. 고작 3에서 4m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이 정도 부상을 입을 리 없다고. 슈퍼맨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해. 무언가 잘못됐어. 뭔가가 이상해.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슈퍼맨이 아직 이 세계에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도 이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뭐가 다른지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가. 혹시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던 건 아닐까? 내가 눈치채지 못한 틈을 노려서 조나단에게 크립토나이트라도 쓴 건 아닐까? 슈퍼맨은 아빠의 본능으로 이 모든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어. 대체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리고 장면이 솔리튜드 요새로 전환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요새는 뉴52 슈퍼맨의 솔리튜드 요새야. 우리가 알고 있는 뉴52 이전의 요새가 아니야. 그리고 이게 DC 리버스가 진짜 멋진 이유야. 뉴52 이전의 슈퍼맨이 뉴52 슈퍼맨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의 관계, 그의 팀원들,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장소들까지. 모든 걸 새롭게 적응하면서 배우고 있는 거야. 이제 이 세계는 그의 새로운 무대가 되었어. 하지만 솔리튜드 요새를 조사하는 건 슈퍼맨이 아니야. 대신 조나단의 피를 감지했던 그 정체불명의 존재가 움직이고 있어. 그가 요새 내부를 샅샅이 뒤지면서 컴퓨터 시스템, 기술, 모든 것을 분석하기 시작해. 그리고 마침내 그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 그 이름은 이레디케이터 박멸자. 이게 DC 리버스가 끝내주는 이유 중 하나야. 이레디케이터는 슈퍼맨 역사에서 엄청 중요한 캐릭터야. 그는 DC 연속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지. 가장 유명한 등장은 슈퍼맨의 집에 때였어. 물론 그 전에도 등장하긴 했지만 이때의 스토리가 그를 DC 코믹스에서 가장 상징적인 존재 중 하나로 만들었지. 다음 영상에서는 이레디케이터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볼 거야. 그는 누구인가? 그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뉴52에서 그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근데 그 전에 네 생각을 듣고 싶어. 슈퍼맨의 아들, 조나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난 조나단이 진짜 멋진 캐릭터라고 생각해. 그는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어. 슈퍼맨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평범한 아이들이 겪는 고민들도 그대로 겪고 있지. 이런 설정이 정말 흥미로워. 내 생각은 어때? 댓글로 남겨줘.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 피스.